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투표판에서는 김준일 평론가,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현안의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자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안 본 분들을 저희가 맞춰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예. 처음 보신 거죠?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얼굴 천재로 밀고 있는데 좀 꿀리네 오늘 좀 딸리네요. 예, 항마력이 좀 딸리네 오늘. 혹시 키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78이요. 78. 키도 정민철 씨가 더 큰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세대 대결로 좀 몰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매장 시켜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매장 시켜서 다시는 못 나오도록요. 아니 근데 우리 정민철 씨 그 젊은 평론 들으면서 좀 참신하다는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뭐 처음 오늘 뵙는 거는 처음이고 요즘 이제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날카롭다 일단 생각을 했고 날카로워요. 민주당 또 당원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젊은 세대 당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최근에. 좀 그 생각 많이 들어서 그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뭐 잘못된 팩트 체크 잘못된 것들 바로 맞아요. 잡으면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준일 선배가 사실은 그 뉴스 업계에서는 팩트 체크로 이름을 굉장히 날린 분인데 정민철 씨가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뉴스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오셨던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새로운 걸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정말 이제 대중적으로 좀 쉽게 더 쉽게 네. 하면서 그거를 또 2030 그리고 10대까지 많이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얼굴 천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맞죠. 공신력이 요즘 좀 이상해지고 있어 보니까 지금. 아니 제가 야 지금 뭐야 지금 이거 방송 뭐야 이거 맞다고 하잖아. 아니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정치 고관여층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준일 평론가님은 제가 늘 핸드폰을 통해서 봐오셨던 분인데 그래요? 늘 예. 저 얼굴 천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야, 이제는 보니까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고. 정민철 씨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면서 뭔가 노련함도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네. 직접 출마를 하신다는데 예. 왜 출마하게 된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 26살 원외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겠냐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경향 TV 올라오는데 1층에서 그 경비 선생님이 저 최고위원 꼭 당선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확실히 바람이 오고 있다. 아니 네. 경향신문 경비님들은 왜 이렇게 고관여층이야? 이거 다 알아. 매일 경향 TV를 보면서 시사력이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 현황 정도는 맞습니다. 너무나 깨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라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컨텐츠를 올리면서 오는 동일한 반응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가, 특히 문화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많은 당원분들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세훈 후보가 그때 이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맞아요. 뭐 민주당이 못한 것도 못한 거였지만 그냥 오세훈 후보가 잘했어요. 실제로 문화전쟁이라는 측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가장 특징이 이제 제가 취재해본 결과 20대의 그 젊은 극우들을 컨텐츠 팀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야, 그 선거 캠페인 와중에 전권을 줬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요. 정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20대 젊은 팀이 빠바박 움직여가지고 오세훈 후보 과거 발언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1분, 2분 안에 정원호 후보의 발언을 엎어치기 하는 완전히 그냥 반대로 만들어서 대단했구나. 정원 후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심지어는 때로는 악성 마타도까지 섞어가면서 네.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 만들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당일에 올렸다는 거예요. 당일에. 어떠한 컨펌도 복잡한 절차 없이 빠바박. 저는 이거는 핵심은 사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15% 20% 차이 나는데 안 될 거가 뭐가 있냐. 마음껏 해봐라 라는 식으로 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애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한 번도 문화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꾹꾹 계속
악마화 당해오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한 뒤로부터는 심지어는 코스피 9천까지도 뭐 연기금을 통해서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음모론들을 통해서 말도 안 문화전쟁에서 되네. 패배하고 네. 있었고 또 잠실 사태는 지금이야 잘 어느 축소되면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화전쟁을 제가 펼치지 않았으면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이 나가 있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 어떠한 이런 반구도 없이 잠실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원내대표 정도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전히 잠실 사태 언급 안 하고 심지어는 그 대신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들을 보면 지금 민주 진영이 완전히 저들이 그 극우 진영이 펼치는 문화 전쟁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지킬 게 많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기에도 왜 이렇게 기득권처럼 굴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전자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자꾸 회피한다든지 지킬 게 너무 많은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도 못 내. 뭔가 시원하게 말도 못해.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렇군요.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그럼 그 새로운 시대의 전략을 만들어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니 미리는 출사표였는데 물론 이 정민철 그 우리 커뮤니케이터의 주장이 10분 동의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구성 상태라든가 투표 양식들에 비춰봤을 때 젊은 그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당원들이 40, 50, 60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민철 커뮤니케이터의 말이 당 일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거에 어떤 뭐라고 라포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의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칼럼에도 썼고 뭐 자주 쓰는 말이 보수는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인 줄 알고 민주는 본인들이 아직도 운동권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주류예요. 근데 주류에 맞게 책임감 있게 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세대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진보 대학생이라고 젊은 청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네. 세대 감수성도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약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민주당이 기득권화와 돼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키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좀 맞추려는 노력이 좀 의식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선거라는 네.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걸 전제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혼자만의 비책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보통 청년 최고라고 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이 있지만 민주당은 때때로 지명직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세요. 청년 정치가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너의 그런 한계라든지 검증이 있을 것이다 말씀 주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명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늘 오디션에 나갔고 오디션을 통해서 당직을 받았었지 그거가 별개로 저는 어떠한 이제 빚도 없고 네. 또 어떠한 정치인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릴 이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더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저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선 이번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야 되는 이유도 아무래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선출의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출직으로 당원의 표로 선출됐을 때는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수많은 전략들에 힘이 더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김남희 의원님을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김남희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당원 비율이 40, 50, 60이 거의 과잉 대표돼요. 그리고요. 20대 당원이 5.8% 비율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 구성에는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0, 50, 60의 표는 거의 2배 과잉 대표되고 20세대 그리고 30세대까지도 2배 표가 적게 평가가 되는 절반이 거죠. 된다. 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냥 1인 1표제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세대별로 달라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남희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저격을 했죠. 그러고 정청래 당대표를 옹이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김남희 의원에게 문자 테러를 보내라고
테러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금 민주당에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려면 좀 강한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또 말을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외칠 사람이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고위원 후보군들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저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꿀리지 않는다. 네.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컷오프 당하지 않고 후보로 나서게 되면요. 정말 민주당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데 가장 선봉장에 설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나 국민들에게 악마화 되었던 것들 또 청년 세대들에게 악마화 되었던 것들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선봉장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네. 거기에 좀 제 비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결국은 전당대회라는 거는 유능한 민주당, 이기남 민주당을 놓고 내가 적임자라는 경연장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당청 관계라는 것도 약간 시험대에 오르면서 차기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 2, 3년 차의 민주당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길게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 2년간의 이제 선거가 없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고 그 뒤에 2년 뒤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짧게 보면은 그리고 그거는 길게 보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선관위 사태나 이런 걸로 좀 빠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맞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행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행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청래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악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90도 인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그 둘의 만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전을 가지고 당 대표를 배제를 하는 게 좀 청와대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거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당 대표도 불렀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걸로 가지고 뭐 신경전 벌이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뜻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차라리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 둘 다 안 부르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요. 아, 귀국 행사에는 아예 네. 그냥 둘 다 부르지 말지 그랬냐?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게 복잡한데 뭐냐면은 한 명만 부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둘 다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90도 또 인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불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너무 본인을 낮추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 프레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대통령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이 행사들이 저는 약간 과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아, 행사가 원래 좀 과하다.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저는 뭐 당의 대통령이 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 좀 기름기를 이 기회에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하. 그냥 정청래도 부르지 말고 근데 김민석 총리까지 부르면 좀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도 빼고 그냥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그 생각 들어요.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 장면을 다들 봤을 거잖아요. 대체로 2030은 정청래 대표의 인사법에 대해서 어떤 식의 독해를 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까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근데 이번 귀국 행사의 주인공은 정청래 대표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려고 또 90도 인사라는 퍼포먼스까지 보였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혹은 남초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정청래가 영웅입니다. 아, 정청래 영웅이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을 때려잡을 유일한 길이다. 아, 유일한 진짜예요? 무기다. 진짜요. 지금 미치겠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원래 민주당의 전략자산 장도혁 대표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자산 정청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이 났어요. 정청래 밀어주자.
정청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러면서 지금 난리 났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이런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정청래 대표께서 좀 과해요. 왜냐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생각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좀 감정의 그 폭이 넓어지신 건가 싶은데 무슨 90도 인사를 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악수를 한 다음에 뭐 악수하면서 인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고 있는데 선빵 친 거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하면 뭐 그냥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 오고 있는데 선빵 치니까 대통령이 뭐야? 약간 이런 흠칫하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뭐 정치 오케이 뭐 퍼포먼스 하는 거 알겠습니다만 좀 더 멋있게 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정민철 씨가 이런 대입이 좀 사실 상상과 가정의 영역이긴 한데 정민철 씨가 그런 입장이었던 정청래 대표였다고 한다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그 귀국 행사에 나갔어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제스처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그 상황에 똑같이 놓여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악수하죠. 아, 오히려 당당하게 한다. 오히려 지지자는 그런 모습 보고 싶을걸요. 왜냐면요 지금 뭐 딴지 이따가 얘기 나올 거지만 딴지 게시판 같은 데서 정청래 대표를 뭐 이재명을 탄핵하고 정청래를 대통령으로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90도 인사일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가서 악수하는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데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당당하고 멋있고 글로벌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멋있게 일하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뭐 90도 인사하고 막 어디 가서 혼자 서 있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거 누가 봐도 90도 인사하면서 피해자 서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 서사는 이미 평택을 해서 어느 분이 3등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이 해석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 명청 갈등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그 대결 구도를 약간 치환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 친석계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친청계 대 친석계, 친청 대 친석 이런 구분 도식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친명청 대전이 뭐 정권 초기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이중 플레이다. 뭐 이렇게 비판도 받지만은 그래서 그거에 가르마를 타준 게 이제 김어준 씨죠. 이거는 뭐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친석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지금 최초 발언다. 최초 뭐 전 세계 유튜버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달 초에요. 친석이라는 왜 친명이냐? 친명 대 친청이냐? 거기도 다 정청래도 친명인데 그러니까 친석계다라는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쓰면서 어안이 벙벙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너무 쇼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뭐 딴지 뭐 맨날 들어가고 이게 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김어준도 뭐. 예. 맨날 보는 분이 근데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친석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처럼 하는 게 조금 너무 티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김어준 씨가 이렇게 친청 대 친석까지 나눠주면서 친청의 파일을 만들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친청이요 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없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친척이다. 네, 아직까지도 뭐 야, 친청이 어딨냐 친명이지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친청이요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 정청래에게 강하게 붙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여당 대표를 1년간 거의 10개월간 해오면서 오히려 보여준 게 없고 또 이 정청래라는 사람에게 친청으로 가려면 이 사람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경향TV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바라는 세상이 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대체 어떻게 현역 의원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친청이라고 갖다 붙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정청래 대표가 친명팔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불쌍하다. 친청계를 만들 수 있는 포션을 김어준 씨가 만들어 줘도 못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인 정치 여건상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좀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통상 메인이 되는 당대표 그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솔직히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 현실적인 그런 요구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지금 당대표 주자들이 여러 일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에 대한 좀 이렇게 호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김인석 총리님. 김인석 총리한테 네. 호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했던 문장이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김 총리의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있고 또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면서 해오셨던 모습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잠실 사태 때 명확하게 정리해서 청년들과 만나고 대학교 총학생회장단들과 만나고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 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선관위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다 참다 못해서 이 정도면 해체할 수준의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이재명 정부에게 오는 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지 아는 네.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략을 세워왔던 사람이고 또 집권플랜본부를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까지 설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확실하게 이기는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만들려면 그러면 김민석 총리님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도 김민석 총리님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친청계 없다. 아까 잠깐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정청래 장동혁 평행 이론이 있어요. 예. 평행 이론. 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친장계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친장동혁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뭐 박준태 비서실장 뭐 몇몇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하고도 거리를 두고 여기에서도 뭐 당권파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데 내가 친정청래계다라고 하진 않아요. 국민의힘도 당권파는 있는데 친장동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보지를 아직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고 하면 대선 후보급으로 안 본다. 예를 들면은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친박계가 있었어요. 그럼요. 아주 강력한 친박계가 있었고 박근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 권력으로 보고 이 사람들 거기에 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인정 못 받는 거고 그거는 장동혁과 마찬가지다. 또 공통점이 서로 상대당에서 이 당대표를 좋아해요. 민주당에서 장동혁을 굉장히 좋아하고 장동혁만한 사람이 없다. 영구집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정청래 대표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아까 난리 났어요. 예, 그렇게 정청래만이 살 길이다. 막 이렇게 국힘에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는 이 이제 선거 전략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인기가 없고 하지만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면서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이 형태가 매우 지금 흡사해 점점 더 초반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흡사해지고 있고 또 둘 다 사퇴론 지금 사퇴에 압박받고 있잖아요. 물론 임기가 1년 남은 사람과 지금 곧 끝나는 사람과는 다르지만은 네.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흡사해졌다. 평행이론 어때? 괜찮지? 장동혁 정청래 평행이론. 그냥 대놓고 받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받아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청계라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커밍아웃하는 정치인 없다는 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세력적으로 정청래를 지지하는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내일 전당대회 투표하면은 저는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66% 권리당원을 받았어요. 3분의 2를 받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라포라는 게 형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만큼 김어준 방송에 많이 나오고 김어준하고 친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글도 자주 올리고 딴지 게시판에.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강력한 매체예요. 저는 뭐 네. 아시겠지만은 진짜 한 10년째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여전히 동접자가 한 18만 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20만 명, 뭐 24만 명 가다가 이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조회수 100만씩 나옵니다. 아직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권리당원들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명들 중에서 김어준도 좋아하고 친명이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갔지만은 정말로 그게 이 세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인가? 저는 당장 투표하면은 신승이지만은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된다 진짜 전당대회 선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적 기반을 좀 말씀해 주신 건데 실제로 최근에 저 딴지 게시판 들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라오는 글의 수위가 그야말로 정미철 씨 장난 아니죠 지금.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은 역겨운 이중적 가식적 정치꾼. 이낙연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무시무시한 뱀 같다. 윤석열에 버금간다. 친일파 기용하던 이승만이 떠오른다. 다 다른 글입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야, 이게 다 핫 게시판에 있었어요.
핫 게시판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추천수를 많이 받고 추천한다는 네. 거예요. 예. 댓글을 많이 받고 추천을 많이 받은 경우에 가는 건데 저 좀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여기 경향TV에 나와가지고 홍사원 기자님이랑 방송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딴지 게시판 보시나요? 말씀드렸죠. 그때 정확히 물었죠. 그게 네. 지금 벌써 3개월에서 4개월 전이죠. 꽤 됐어. 예. 그거 예언 아닙니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딴지 게시판 지금 문제 있다. 이 흐름 안 좋다. 김어준 씨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명청 갈등이니 김어준과 청와대 갈등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그때 드렸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럴 일 없다. 딴지에 뭐 그런 그런 글 없다. 정말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셨어요. 그 심지어는 방송 끝나고 저한테 항의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딴지는 그렇지 않다. 증거를 대봐라. 제가 증거 보내드렸어요. 아니다. 내 운영자한테 확인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 딴지는 그렇지 않다. 말 조심하고 살아라. 이런 저 문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하는 건데. 야, 근데 지금 네. 어떻게 됐어요? 딴지에서 지금 게시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게시판 글은 저도 이제 베스트 게시판 이렇게 보는데 네. 보고 좀 놀라운 수준이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당청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청래에 대한 글쓴이들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나오는데 상당히 특정 정청래 쪽에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받았거든요. 뭐 거기가 정청래 대표를 더 많이 옹호하는 거는 뭐 오래된 얘기니까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당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기든 이러면은 완전히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먼저 공격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는 예, 네. 그런 식의 정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가라앉을 필요는 있다. 좀 민주당이 이게 생체 그러니까 좀 뭐라고요 후유증을 덜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 가라앉을 필요는 있는 거고 뭐 아니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있고 좋아요 몇 개 눌러서 또 학계를 보내는 것도 금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래서 너무 이거를 모든 주류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그렇게 예를 들면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를 등치시키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비단 딴지 게시판만 우리가 보고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차치를 하더라도 향후 전당대회까지 지금 예고된 일들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노무현 재단을 떠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상의 이제 사인 고문식을 내려놓으면서 향후의 비평 활동, 굉장히 강력하고 잦은 방식의 비평 활동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딴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글을 1,500개 올렸다라고 자랑하실 정도이고 또 지금 다 조회가 돼요. 정청래 대표 딴지 마지막 접속일이 6월 18일입니다. 아, 그런 게 나와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접속일자가 바뀌는 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딴지에서 어느 분이 이재명을 탄핵하고 정청래 대통령으로 라는 글을 올렸는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너무 같다라든지. 근데 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유시민 작가님이 과연 왜 이러시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카더라이긴 한데요. 유시민 작가님이 원래 덕후라는 20대, 알아요. 30대 예.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 되게 좋아하셨대요. 특히 신경 안정제 같은 표현을 그 덕후라는 사이트에서 그래요? 만들어서 퍼뜨려줬기 때문에 더더더 많이 연지를 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이 덕후가 유시민을 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혼란이 많이 왔다. 아, 그래요? 상처도 네. 많이 받으셨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카더라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하다가 나를 응원해 줄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이상한 발언을 했나? 내가 혹시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죠?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초반에 말씀하셨죠. 최근에 뭐라 그래요?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현실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노무현 재단도 저는 일단 부분 뭐 재단이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도 재단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 좀 하셨잖아요. 예. 재단이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하게 공격받는 부분도 억울하시겠죠. 또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재단을 뭐 이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작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활동하면 더 많은 돈과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재단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일을 했다, 봉사했다라고 재능 생각하실 거 기부했다고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 뭐 그거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노무현 재단의 컨텐츠 초반에 재단의 유튜브나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많이 출연하시다 한들 그러면 이제는 노무현을 위한 컨텐츠들이 더 중시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심지어 제가 온라인 혐오 대응 TF에 있었을 때도 아니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컨텐츠가 없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MC 무현부터 노무현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의 악마화라든지 조롱, 희화화 이거는 노무현 재단이 어떻게 해서든 발벗고 나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 했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 그거는 추후에 컨텐츠 TF가 생길 거니까 거기에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의견을 거기 냈을 한번 때 뭐- 돌아온 답이 네, 참여해 보시거나 혹은 거기 회의에 오시면 좋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일단 첫 번째 어이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앰버서더라는 걸 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아 노무현 앰바서더 네, 예. 그 말이라면 최근에 탄핵 정국부터 지켜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유명인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10대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부터 뭐 20, 30대, 40대, 50대까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 특히 10대, 20대의 영향력이 큰 분들, 인플루언서부터 뭐 한롤로 같은 가수분들 이런 분들에게 노무현 재단에 가서 부탁 좀 드리자. 좋은 아이디어네. 재단이 뭐 그들에게 돈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드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드려요. 그냥 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부탁드려서 명분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재단 그리고 MC 무현이나 콘텐츠에 대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발언하실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드렸는데 한 달 검토 뒤에 저한테 돌아온 말이 뭐였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 그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재단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다. 이 예. 말을 듣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뚜껑이 열렸어요. 아 됐다. 다 때려치자. 왜냐면요. 지금 노무현 재단이 겪고 있는 이 일회 문제부터 MC 무현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아닌가요? 이미 노무현 재단은 존재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이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정말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되는 정말 간절해야 하는 재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재단이 더 소극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해? 저 사람들이 사고 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재단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가? 라는 의심을 던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시민분들 중에서 노무현 재단을 비판하신 분들도 이런 의심을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김어준 씨가 황희도 이사님이랑 불러놓고 뭐라 그랬죠? 고소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어차피 노무현 재단에 후원 안 하는 사람들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네, 그냥 다 적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사람들 다 고소해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 세대가 일배화됐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저는 진짜 20, 30대 그 10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버린 말이에요. 특히 매부쇼에서 탱크 발언 나왔죠. 맥락은 다 압니다. 그냥 그 맥락은 저만 알아줄 거예요. 10대, 10대의 정치 저관여층 혹은 민주당이 싫거나 매부쇼가 싫거나 김어준이 싫은 사람들은 더 안 좋게 받아들일 누가 더 거예요. 듣겠습니까? 길게. 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또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19살 고등학생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원래 극우였고 부정선거를 믿었고 또 때로는 개혁신당 당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책인 1025 극우가 온다를 처음에는 또 내용만 잔뜩 적어놨겠자고 읽어봤는데 사실 나를 너무나도 이해해주고 우리 청년 세대 이해하고 정말 그 이해에 더불어서 앞으로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하는 그 흐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뭐 정태현의 당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민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입당합니다. 이런 그런 식의 메시지까지? 작은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고 울 뻔했거든요. 근데 또 그때 같은 날 아침에는 한 세대가 일배화됐네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노무현 재단이든 민주진보 진영이든 받아야 할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좀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비판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고소를 한다든지 혹은 상임 고문을 그만두면서 내가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그만둡니다라고 약간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오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는
그 우리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이렇게 본인 방송을 통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을 때는 곽상원의 편향된 시각이 좀 이렇게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솔직히 했습니다. 다양한 근거를 들긴 들었어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했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재단을 맞듣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주의 주장 정도로 여겼는데 그래도 정민철 씨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 늘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참았던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재단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늘 공평무사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는 뭔가 좀 이런 혁신적인 얘기들, 네. 고쳐보자는 얘기들에 수동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가 좀 들었거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 그동안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했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을 뭐 다 폄하할 수는 없고. 아니, 당연하죠.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상임 고문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그분이 이제 그분이 역할을 했고 저는 일단은 정치 평론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오케이. 예. 오케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 뭐 그런 것도 본인이 감내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내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 좀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옛날부터 이제 수시로 바뀐 적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장동혁급은 아니잖아요. 당대표 선거 지면은 사퇴한다고 해놓고 네. 말 바꾸고 지금 막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뭐 참전해서 저는 이번에 뭐 정청래를 밀든 뭐 김어준을 밀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고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에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곳인데 이게 특정 명명에 의해서 이 해석권이 너무 과도하게 부여됐다라고 저는 특정 봐요. 소수에게. 예.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이제 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언론사에 입사를 하고 노무현의 그거를 다 봤던 사람이 언론사 기자로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예, 알겠지만은 기득권 타파, 뭐 지역주의, 뭐 이제 혁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검찰 개혁도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은 네. 한미 FTA를 한 것도 노무현이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한 것도 노무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치 개혁을 가장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연정. 예. 대연정도 하고 이대로 싸우기만 하면 안 된다.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대연정해야 된다.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노무현이었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게 노무현의 이 정신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속 빠지고 검찰 개혁만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을 죽인 저 검사들 가만두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노무현 정신이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성찰과 검토가 이 재단에도 필요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다양한 다층적인 정책적인 제안들이 있었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는데 뭔가 대표되는 이미지가 지금 해석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특정 이슈에만 집중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해주신 건데 실제로 노무현 재단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일부 받았어요? 어땠습니까? 제가 막 엄청 깊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서 저는 일단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할 일을 하러 회의를 하러 가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공무원적 마인드는 좀 보였어요. 아, 공무원적 마인드. 네. 위험을 회피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별 큰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일단 하되 그 정도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고령화가 좀 눈에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게 노무현 재단 분들이 정규직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1 한정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번 채용됐을 때 쭉 가고 그러면서 좀 나이대가 꽤 높았고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회사 아시다시피 네. 젊은 분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리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고령화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해놨어요. 장비도 정말 좋게 잘해놨고 그래요? 스튜디오 네. 잘해놨고요.
시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더 노무현의 컨텐츠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때 컨텐츠 TF 가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가지고 이걸 미친 듯이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재단이. 왜냐하면 지금 10대들이 조롱하고 있는 MC 무연이라는 문화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10대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연설을 통으로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저 때부터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전작권 전환 연설 통으로 외우고 있는 애들 몇 명 있었어요. 일베한 애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오히려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가 계속 역전이다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변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공무원적 마인드가 좀 있고 느리고 재단이 굉장히 속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물론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노무현 재단이 향해서 오는 비판들이 되게 맥락이 다 비슷해요. 노무현 재단 지금까지 뭐 했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악마화되고 MC 무연 문화가 생기고 일베가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뭘 했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유튜브 구독자 많이 키웠죠. 너무나도 잘 나가죠. 조회수 잘 나오죠. 근데 그게 MC 문화를 대처하는데 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악마화되는데 대처가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되게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재단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민철 씨가 지금 세대적인 경험을 여러 사안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민철 씨가 이번 지방선거 때 몇몇 캠프를 뭐 조금이나마 도와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정원호 후보 캠프 일을 좀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던 하정우 후보 캠프 일을 좀 도왔는데 실제로 지금 앞서 했던 얘기와 연장선에서 그 캠프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약간의 해명, 원래 해명을 저도 안 좋아해요.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약간의 해명을 하자면 하정우 후보에게 방송 출연, 특히 매블쇼랑 겸공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이 돌아다녀요. 우리 정민철 씨가? 네. 아니 일단 하정우 후보가 제 말을 그렇게 잘 듣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고 네. 뭐 정민철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나가지 말라고 제가 왜 합니까? 저는 그냥 부산 북가 판사 안 좋다. 서울시장 판사 안 좋다 해서 우리 방송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우러 간 거예요. 음. 도우러 가서 같이 영상 찍고 좀 공중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정 후보님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밤 11시까지 같이 지역 유세 도와드리면서 같이 돌고 나서 올라왔던 거고 정원호 캠프에는 서울시장 이거 질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정원호 후보님과 과거에부터 연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외부에서 돕겠다고 했다가 질 것 같아서 지수 한 달 전쯤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그때 당시에도 클 때였는데 전 이거 질 것 같다. 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을 따다 보냈어요. 후보님도 고민이 크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같이 회의하고 이러면서 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바꿔보자. 돕겠습니다. 제가 후보님과 영상 작업을 몇 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후보님 오케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정원호 선거랑 하정우 선거 망친 놈이 최고위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악마하는 경우가 딴지 게시판에 좀 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단 약간의 해명이 있었고요. 제가 느낀 부분은 두 후보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애정하는 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본인의 원칙이 있었어요.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 네. 두 후보는. 네,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 후보가 이제 김성우 후보까지 한 명 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성우 후보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두겸 후보가 워낙에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울산에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 서울이랑 부산 북갑은 워낙에 치열한 선거였잖아요. 후보 면면이.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요. 모든 영상이 다 네거티브였어요. 모든 영상이 다 마터도였어요. 특히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스피커들은 말 끝날 때마다 칸쿤이나 5.18 폭행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와서 악마화하고 허위 사실까지 섞어오면서 마타도를 했어요. 근데 정원호 캠프, 특히 정원호 후보님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거 더럽게 하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어요. 하정우 후보님도 한동훈이 그렇게 마타도 하는데 우리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부산을 경쟁합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를 지켜보고 나니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문화 전쟁이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문화 전쟁이고 그럼 이 문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멋진 사람이다를 보이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대가 갖고 있는 그 함정을 공격하는 것도 문화 전쟁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이번에 검증 제대로 됐나요? 전 검증 안 됐다고 봅니다. 한강버스조차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GTX 삼성역도 뭐 사건 사고들 온전하게 다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뭘 했냐면요.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삼성역 최근 부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이 세뇌당해요. 그래서 정은호 후보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GTX 삼성역 문제 그거 오세훈 시장의 문제도 아닌데 왜 난립니까? 그거 국토부가 문제예요.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어쩌면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일 수 있고요. 레거시 언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일 수 있어요. SNS에서는 그렇게 떠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GTX 삼성역 문제가 오세훈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 나쁜 오세훈을 어떻게 뽑아? 삼성역에 그 최근 부실을 만들어낸 오세훈 어떻게 뽑아 했는데 그거는 겸공이나 매부쇼로 대표되는 민주진영 유튜브 안에서만 떠들었지 그걸 바깥으로 퍼뜨렸냐고요. 안 퍼뜨렸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만들면서 퍼뜨렸어요. 여기에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그러면 정은호 후보는 뭘 했냐? 정책 뭐 하나 메시지 내는 거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정책팀부터 뭐가. 그러니까 정책 메시지 시원하게 못 내요. 그러니까 후보가 시원하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후보가 말하는 걸로 메시지가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갔어요, 영상? 스케치 영상 나갔어요. 삼성역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영상 찍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고 올라와요. 그걸 보고 누가 뽑아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하정우 후보님, 제가 가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내 먹방을 포기 못 하셨어요. 아, 그 동네 맛집 찾아가서 네. 밥 먹고 정리하는 거. 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카리스마. 내가 왜 부산 북구갑에 왔는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래 이 사람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몰아줘보자 라고 하는 그 감동에 와야지 부산 북구에 이런 맛집이 있습니다 하면서 먹는 걸로는 그리 크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근데 웃긴 게 민주당 지지자분들 좋아요를 눌러요. 가서 정청래 대표님 맨날 짜장면 이렇게 할 때마다 유튜브가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콘텐츠가 잘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좋은 거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거였어요. 네. 제 인스타그램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튜브는 아예 알고리즘 벽이 있어요. 서로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인스타그램은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저를 팔로우해도 극우 애들끼리 같이 뜬대요. 아, 근데 극우를 팔로우해도 제 영상이 같이 뜬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극우 걸 보다가 제게 뜨니까 이 새끼는 뭐야 하면서 와서 테러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를 팔로우하니까 극우 게 뜨니까 정민철이 진짜 큰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진영 안에 있는 이 에코체인버를 깨 나와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지. 이대로 우리끼리 그래 쟤네 나쁜 놈 하다 보면 진다. 쟤네가 왜 나쁜지 대중한테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대중한테 나가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평론가 진영 안에서는 예를 들어 오세훈 같은 사람하고 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그런 선거 캠페인 중에서 혹은 한동훈 후보의 캠페인 중에서 유권자들에게 소구한 측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 방송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방송하고 논쟁을 벌이고 왔는데 논쟁을 세게 벌였어요. 네, 뭐 제가 뭐 정치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민철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맞죠. 일단 네거티브는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아, 네, 뭐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왜 네거티브를 안 하냐. 네거티브는 해야 된다. 최소한 맞춰는 줘야 된다. 보도량을 맞춰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이쪽에서 진단이에요. 예, 네.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에서도 해가지고 근데 네거티브를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네거티브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읽어먹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은 파급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재섭 의원이 했던 뭐 칸쿤이네 몇 가지 의혹들 몇 가지 네.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주폭 사건이라든가 주폭 사건 이런 네. 거로 그거를 이제 디테일대로 또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노력
것들이 부족했다. 근데 이 캠프 내에 이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뭐 그런 거고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 전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데 그게 다 이 패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하정우는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대선 후보 당 대표랑 붙여놨으면은 당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제가 아, 계속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3번을 삼고초려 하면 뭐 합니까?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도와주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당에서 뭐 네거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뭐 이러면서 좀 위장 전입 있다. 그런 것들을 이 판세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해줬어요. 일찌감치 했어야 일찌감치 했어야 된다. 됐는데 네. 하정우가 언제 해봤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 바닥을 모르죠, 몰라. 본 적이 네.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쳤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고민이 좀 민주당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전쟁은 문화 전쟁대로 하고 또 전략은 전략대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졌다. 예.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선거의 승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라는 그 큰 전장에 상당히 가까워진 걸로 읽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준석 그 대표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번에 큰 패배를 당하면서 아마도 이제 위상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세훈은 지금 5번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붙였던 사람들이 장관, 총리, 당 대표, 뭐 무슨 뭐 일잘러 다 붙여봤는데 다 깨진 거잖아요. 그렇네. 오세훈한테. 예.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다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만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긴 게 아니라 네. 오세훈이 관두고 무상급식으로 관두고 그 다음에 나경원하고 붙었어요. 박원순하고 그렇지, 나경원. 그렇지. 그러니까 오세훈한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정당이 간판을 가지고 이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어쨌든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그 특히 서울 시민들 보기에는 그 젠틀한 이미지와 기타 등등에 맞아요. 대해서 예. 소구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20대 그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같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를 갔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 오세훈 옛날에 대학교 갔을 때는 그러니까 네. 2010년대에 그렇겠지. 나왔었죠. 예. 그때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열광적이다. 대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 쪽으로 많이 그게 이제 이번에 20대 지지율 남성 지지율이 75%가 좀 이게 조정돼서 70%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높다. 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 보수화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화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의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득권인 걸 민주당이 4050이 기득권은 맞잖아요. 사회의 기득권. 뭐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그게 뭐 하나의 그게 뭐 문화 전쟁이 저는 그거를 다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화 전쟁도 근데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네.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오세훈은 그렇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개인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서 정말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국힘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지지하는 의원이 없어요. 지지 의원이 없다.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권영진, 조은희, 김재섭 3명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지하는 의원이 없는데 한동훈은 이번에 친한계 한 16명 정도와 플러스 부산에 17명이라는 거의 부산은 다 주진우 정도 빼놓고는 다 돌아섰다고 보면 돼요. 아 지역 기반까지 얻었다. 검 한동훈계라고 네. 보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이 부산으로 간 이유고, 그래서 당권 투쟁하는데 굉장히 강해지고 보수로 그쪽에 지역을 잡아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든 한동훈에 열광하는 아줌마들이 팬덤도 있습니다. 있고. 그 팬덤들이 있어. 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는 은근한 은은한 팬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오늘. 아니 외모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오세훈 식으로 따진다면 냉정하게 오세훈 시장이 낫죠. 네. 한동훈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도 뭐 못생긴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자음 대선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총선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 말기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됐든 심판론이 더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 교체론이 분명히 불어날 수가 있고 그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설이 있는데 전미철 씨한테 궁금한 거는 우리 또래인 20대가 오세훈과 한동훈을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정치인을 소비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선 전과 후로 나뉘어요. 아, 지선 전후로 나뉜다. 네. 지선 전까지는 오세훈 후보는 완전 제가 계속해서 문화전쟁 말씀드린 이유가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 정책이 뛰어났나요?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전쟁을 말씀드린 이유가 오세훈 후보를 잘 꾸며냈어요. 잘 꾸몄다. 네, 왜냐면요, 제가 정원호 후보의 발언을 당일에 업어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뭘 느꼈냐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와, 멋있다. 특히 뭐죠?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렇게 멋있게 업어치기하고 자신 있게 발언하고 완전히 멋있게 하네.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이 더 열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그 2030 남성들이 또 컨텐츠를 만들어요. 2차 가공, 3차 가공, 야, 밈을 만들고 그러면서 온 파바박 터지면요. 이거를 2030 세대만 보나요, 컨텐츠를? 아니죠. 아, 우리한테도 걸려요, 그게. 전 세대로 퍼져 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고 또 이 여성 유권자 층에서 이게 더 이상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경고하는 건데 더 이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세훈 혹은 국민에 뽑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뽑을 만한 후보예요. 여성들도. 왜냐면 약자와의 동행부터 여성 정책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가 강성 지지층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했던 게 여성 정책이었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정원호의 트위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이번에는 가동이 안 돼 버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특히 특정 지지층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오세훈은 특정 지지층에게 어필해서 그 특정 지지층이 확장해 나가고 이런 추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선 이후에 잠실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잠실 사태의 가장 주요한 요구가 뭐였죠? 재선거죠. 재선거죠. 네. 지금이야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아예 주도권을 먹으면서 오염되고 달라졌지만 축소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일반 청년들이 시위에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갔고 지금 청년들이 누굴 만나도 야, 내 친구 무슨 정치에 관심도 없던 애가 자꾸 태극기 올려. 잠실에 나가서 사진 올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잠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의다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저는 6월 4일날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 오세훈은 절대 못 받는다. 왜? 주민투표 트라우마 있잖아요. 무상급식 트라우마 있잖아요. 아, 아무 당해왔다. 오세훈은 예. 절대로 이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 청년들이 많이 나간 게 맞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민주 진영은 더 압도적으로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되고 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야지 부정선거론자들 때문에 좀 축소되고 발 뺄수록 청년들은 이걸 모순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더 분노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위는 지금 정당한 시위가 맞습니다. 6월 4일, 5일, 6월 7일 이때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뭘 올렸냐면 오세훈 후보는 왜 재선거 요구에 응답 안 합니까? 를 하루에 2-3개씩 올렸어요. 계속. 네. 심지어는 카드뉴스로도요.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십시오가 조회수가 200만 회가 나왔어요. 200만 회? 사진이요, 사진. 아, 진짜로? 네. 그만큼 뜨거웠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세훈 후보 못 받을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깝쳤어요. 더. 왜 못 받으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청년들의 움직임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더 했어요. 우리 존경할 만한 청년들이 재선거 요구하는데 왜 오세훈 시장은 침묵합니까? 그 다음에 뭔 메시지 나왔죠? 재선거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얘기했죠. 법률적인 또 공격했어요. 해석이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당리당락에 문제가 없어서 서울시장 어렵다. 다만 시구의원 재선거는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당리당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분노한 정말 정의에 대해서 분노한 거기 때문에 이 당리당락만 따지는 나만 아니면 돼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건지 재선거 요구 받아들이십시오. 혹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왜 이렇게 자기 안위, 자기 자리만 보신하려고 합니까? 정말 비겁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요. 강성 지지층들 안에서 보수 강성 지지층 네. 안에서 셰셰운이 됐어요. 셰셰운이 왜냐면요. 제가 2024년에 오세훈 시장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보다 훌륭한 부분들이 많네요라고 발언한 기사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알아서 그걸 물고 가서 셰셰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좌세온, 셰셰온.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문화 전쟁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먹잇감만 제공해주면 돼요. 특히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보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세할 때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법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재선거 요구를 청년들이 이재명 정부가 응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서 일단은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뭐 사법부에 넘기든 혹은 이미 선거를 승복한 정원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맞네. 왜 오세훈 대답 안 해? 오세훈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후 의견이 달라졌다. 네, 그렇게 이런 되면서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였죠.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나경원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재선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흐름이 있고 한동훈 후보도 침묵했어요. 한동훈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사표명이 네. 잦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했어요. 선관위 개혁 입법만 하겠다고 예고했지 아무런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 그것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도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화 전쟁은 돼야 앞으로 자라날 수 있는 차기 보수 대권 주자들이 그 안에서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 안에서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저는 생각 드는 게 저는 40대고 선배는 이제 50대죠. 네. 그러면은 이게 대선 후보라는 건 각 세대가 이제 뭐 공이 어떻게 고른 그 득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런 이런 세대적 구분과 프레임 안에서 과연 2030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보편적인 형태의 대선 후보에서 1등을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종의 세대 연합, 세대 포이론이 작동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4050, 1560이 있고 2030이 20대는 특히 많이 보수화돼 있고 30대도 한 30대 후반과 초반이 많이 이제 성향이 다르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민주당은 이 지지자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2030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세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안 해?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참정권을 이제 문제 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분노를 하는 거고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던 게 몇 번이 있어요. 한 번이 2008년에 광우병 시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고등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이 먼저 모였고 시민사회단체가 좀 뒤에 붙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자발적 시위니까 너희 오지 마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시민 진보 단체가 붙으면서 이게 더 커지고 뭐 이런 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이 2016년에 이제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예, 이것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구호가 처음에 나왔어요. 정치꾼들 오지 마라. 근데 이게 자발적인 그런 거다. 이런 게 이제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2008년과 2016년은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보통은 이제 보통 정치학에서 많이들 이제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정치 성향의 한 60에서 70은 결정이 돼요. 고등학교 때. 이미 그때 결정된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부모와 내 주변의 환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살고 예를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보수가 되고 근데 아직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가 이제 대략적으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 20대 때 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광우병 아니면 이제 박근혜 탄핵 그 정유라 이걸로 이어진 거는 다 보수가 기득권이었고 젊은 세대가
저항을 하고 그래서 민주 그렇네. 쪽에 붙은 거예요. 근데 이번은 지금 상황은 다른 거지. 민주당이 기득권이고 뭐이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투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들은 경로 우선성이 있어서 계속 보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약간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은 1970년을 생각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때 1971년이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제가 74년생인데 그러니까, 네. 95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50만 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포위가 됐지만은 인구의 압도적 비율로 지금 이걸 버티는 밀어붙이고 건데 있는 거지. 예. 이게 딱 10년, 5년도 약간 그렇고 10년만 지나면은 이제 이거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부터 밭갈이를 잘해야 된다. 그거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뭐 문화 전쟁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 문화 전쟁 만능론은 좀 경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그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고민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늙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제 노쇠하고 좀 빠릿빠릿하지 않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화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저는 선거 캠페인 한 내내 궁금했던 건데 왜 한동훈은 그렇게 중고생들 동네에 있는 꼬맹이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을 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죠. 어떤 겁니까? 하나는 예. 한동훈이 가지고 있던 그 고압적인 검사 이미지,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됐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한번 보았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찍잖아요. 같이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파급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 셀럽을 봤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부모예요. 그 아이의 부모, 네. 부모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 그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노린 거죠. 그래서 하정 후보가 잘 못했다, 먹방만 한다라는 그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의 그 방식이 먹힌 거예요. 하나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그 이제 그 큰 정치인론과 네. 하나는 또 그 바닥부터 똑같이 바닥을 훑었지만은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예.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가수형 정치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트로트 가수형 네. 정치인이다. 왜냐면 10대들은 그냥 유명한 사람 만나면 우리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 스토리 같이 찍어 올려야지. 그냥 좋아요. 10대들은 예. 그냥 유명한 사람 만났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컨텐츠로 올리면 우리 트로트 가수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노년층에게 어필하셔야 되는 그분은 이 한동훈은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고 더 훌륭하네 더 훌륭해 이런 식으로 어필한 거밖에 저는 안 보이고 뭐 그 트로트 가수형 정치인 했잖아요. 네. 서울에서 버스 대절에서 내려가고 이거 다 어디서 하던 거예요? 임영웅 씨 팬들, 이찬원 씨 팬들이 하던 거잖아요. 동일한 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하나만 더 그럼 한 칸 더 가서 유세차에서 이렇게 뭐 으쌰라 으쌰 하는 거 이런 거 네. 나오는 거를 네. 우리 2030은 어떤 시선에서 봅니까? 아니 뭐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당연히 뭐 봉춤 춘다 이러잖아요. 한동훈 봉춤 춘다고. 아니, 네. 그 다 똑같아요. 한동훈은 저희에게 어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어차피 반민주당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는 하정우 네거티브 할 때마다 왔을 거고 봉춤 춘다든지 어린애들에게 다가갔던 거는 본인의 주력 지지층인 노년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더 민주진영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네. 이번 잠시 사태가 어떻게 잘 흘러가니까 다들 이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된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김어준 씨가 일주일간 파리 휴가 갔다 오시면서 더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어제 갑자기 방송 이제 브리핑 막판에 아니 정부는 왜 저 시위대 때려 안 잡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압 안 하냐는 식으로. 지금 진압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씩 컨트롤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진압의 때가 안 왔어요. 지금 진압하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고 완전히 역풍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민주 진영에서는 아예 뭐 알아서 부정선거 시위대들이 망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사태 일어나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잠실 시위대를 희화화하고 악마화할 수 있는 문화전쟁의 콘텐츠들을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됐죠? 2주 동안 6천만 회의 조회수가 나왔고요. 트위터랑 합치면 8천만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요. 잠실 시위대에서 벌이고 있던 수많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들, 때로는 웃긴 모습들까지 다 올리면서 대중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잠실 시위대 이상해, 가면 안 돼 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그 안에서 대진년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내분에 헤매서 같이 망해가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잠실 시위대에 대해서 계속 희화화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올리지 않았으면요, 아직까지도 청년들은 잠실 시위대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력 민주 지지층의 혹은 민주 진영의 스피커들이 인스타를 안 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알아서 줄어들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면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이고, 이모경 의원님도 제가 계속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특히 여성 선수시고. 근데 왜 어떻게 여성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이 시위대들한테 짐 수색당하고 몸 수색당하고 양말까지 벗겨가면서 수색하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안 뭐 내시죠? 이번에 가긴 갔습니다만. 어젠가 그저께인가 가셨잖아요. 근데 가서 그 사안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분들부터 이런 분들 정말 지금 뭔가 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거고, 근데 그런 이모경 의원님이 지금 최고위원 나오시겠다고 후보군에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저는 더더욱 분노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간다고요? 전 총선 무조건 패배합니다. 너무 아니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선거 이후에 지금 다양한 그 전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두 분의 말씀을 귀담아가지고 자양문 삼아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평론가, 정민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